노란봉투법 발효되려면 아직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하청 노조들이 진짜 사장 나와라 외치며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몇 사례일 뿐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현대제철, 네이버,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까지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은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하청업체 노조들은 원청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상이 아닙니다. 모든 분쟁의 화살이 원청 기업으로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GM 같은 글로벌 기업은 이미 한국 사업 재평가를 언급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외국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업과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기업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단순히 기다릴 게 아니라 실제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 언쟁이 아니라 경제 생존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와 근로자 모두가 글로벌 기업의 철수 가능성에 따른 영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이제는 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대제철 앞에서, 국회 앞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섭 대상이 하청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원청 기업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조가 이제 본사 사장 나와라고 외치는 겁니다. 현대제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철강, 건설 모든 산업으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하청 사장 말고 진짜 사장 현대제철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철강은 이미 미국에서 50% 관세를 맞고 있습니다. 알루미늄도 50%입니다. 수출길은 막히고 매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원청까지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발효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노사 분쟁이 확대될 경우 경제 성장률, 수출,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 분석을 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내년도 경제 성장률까지 좌우할 국가적 위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벌써부터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원청 사장은 고소장과 집회, 교섭 요구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현대제철 사례가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노조가 부당 노동행위라며 무려 1,900명의 연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사장은 모든 시간을 고소 대응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제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이버, 조선업, 반도체, 건설업까지 줄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네이버 웹툰의 계열사 6개 법인의 노조가 1차 집회 이후 모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이번에는 600명이 모여 2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HD현대, 한화오션 등 원청 기업의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근로계약과 전혀 관계없는 사안까지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SK에코플랜트, SK하이닉스까지 협력사 문제를 원청이 직접 책임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국민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원청 기업은 고소 분쟁 리스크에 대응할 전담 조직과 법적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업계 전반에서 노사 협상 범위 확대가 현실화될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청업체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본사 사장이 복직시켜야 한다고요? 노란봉투법, 이제는 상식조차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협력사에서 고용하고 협력사에서 해고한 문제를 왜 원청 사장이 책임져야 합니까?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바로 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계열사의 임단협 책임은 해당 계열사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열사를 뛰어넘어 원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달라지는 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하청 근로자의 임단협 문제까지 원청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해고 문제, 임금 문제, 근로조건 변경 문제까지 모두 원청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셋째, 결국 협력사에서 발생한 분쟁이 원청으로 직격탄이 되어 글로벌 기업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삼성의 협력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재용 회장 나와라라는 구호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과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업은 하청 계열사 문제를 원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모든 경영 판단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은 이번 법을 단순한 노조 강화법이 아니라 산업 운영 원칙 자체를 바꾸는 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한국, 이젠 사업 못하겠다. 노란봉투법, 결국 외국 자본의 탈출 러시를 부를 겁니다. 지금 상황은 뻔히 보입니다. 하청 문제까지 원청이 책임지라는 구조가 되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외국계 기업들입니다. 한국에 투자하던 글로벌 본사들은 이건 도저히 감당 못한다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자기 계산과 정략적 이해관계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본사 차원에서 한국 사업장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건 곧 철수 가능성을 뜻합니다. 노사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은 본사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한국 내 노조는 파업과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긴급 입장문을 내며 국회가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이미 통과시킨 법을 나중에 보완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첫째, 기업들은 외국계 본사의 철수 가능성을 구체적 시나리오로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보완 입법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업 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이번 사안을 정쟁으로 보지 말고 외국 기업이 떠날 경우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떤 파급이 오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기업이 떠난 뒤에 법을 고치면 된다고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소가 이미 도망가고 난 뒤에 외양간을 고치자는 말과 같습니다. 국가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사전 검토와 예방 대신 사후 대응을 이야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옵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됐다며 만약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그때 가서 법을 고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두 가지 문제를 드러냅니다. 첫째,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기업과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떠나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시그널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정책 책임자들의 안일한 발언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과 국민 스스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별로 노란봉투법이 미칠 영향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권에는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검토와 보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지금 우리 경제 현실입니다. 노란봉투법, 내년 경제 성장률을 무너뜨릴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떠난 뒤에 예산을 풀어 경기 부양을 한다고요? 그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경제 성장률의 근본적 하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학계는 내년 성장률이 최소 0.4%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이미 올해 하락분에 이어 내년에는 1.0% 이상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옵니다. 학계 전망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산업 위축 효과는 내년 성장률을 최소 0.4%포인트 낮추고 실제로는 1.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충격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계소득 감소, 일자리 축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민 생활 전반을 압박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내란법이라고 규정하며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는 이미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내 가계와 직결된 경제 위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내년도 투자와 고용 계획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 대신 법 시행 전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결국 헌법도 민법도 무시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로봇 관련주가 급등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소원을 예고했지만 헌법재판관 구성이 이미 바뀐 상황에서 제대로 시정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법적 장치는 믿기 어렵다는 불신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각 주식시장에서 뜻밖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 관련주가 급등한 겁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헌재 구성이 바뀐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이미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가 급등한 건 단순한 투기 심리가 아닙니다. 기업들은 이제 사람 대신 로봇으로 가겠다는 현실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과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일자리 구조 변화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인건비와 분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로봇 전환 계획을 가속화할 겁니다. 근로자 역시 이에 따른 재교육과 직무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 당국은 산업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에 대비해 새로운 직업군과 교육 인프라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가장 크게 웃은 건 노조가 아니라 로봇주였습니다. 기업은 이제 노동자를 쓰는 대신 로봇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현장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청 노조가 진짜 사장 나와라고 원청을 직접 흔듭니다. 그런데 기업은 누구를 책임자로 지정해야 할지조차 모호합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사람을 줄이고 로봇을 투입하는 것. 노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장중 11.41% 급등했습니다. 유일로보틱스 9.39%, 두산로보틱스 8.26%, 나우로보틱스 10.4%까지 치솟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만들어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업은 더 이상 노조와 싸우지 않는다. 로봇으로 간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근로자는 로봇 AI 도입으로 사라질 수 있는 일자리를 대비해 새로운 직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단순히 로봇을 도입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화 전환에 따른 사회적 충격 완화 전략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 당국은 산업구조 재편 속도를 인지하고 교육복지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삼성조차 직접 교섭 대상이 되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노란봉투법,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경제 내란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발효까지 6개월이 남았지만 현장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하청 노조들은 원청을 직접 흔들고 글로벌 기업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두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이미 폭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벌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제철, SK, 네이버, 조선업 등 대여섯 개 주요 산업 현장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제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를 흔드는 쿠데타적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기업들은 발효전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즉각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별 협회와 경제단체는 공동행동으로 법적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닌 내 일자리와 경제 생존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 쿠데타, 그 후폭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군산을 기억하십니까? 한때 길 가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던 도시가 지금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GM은 이미 한국에서 사업을 접을 수 있다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또다시 군산 같은 도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GM이 떠난 군산은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GM이 남아있을 때는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었고 골목마다 돈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철수 이후 일자리가 사라지자 도시 전체가 몰락했습니다. 지금 부평 공장도 같은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GM은 이미 본사 차원에서 한국 사업 재평가를 검토 중이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철수 명분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기업 철수에 따른 지역 경제 붕괴 가능성을 정부와 지자체가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은 당장의 혜택보다 장기적 생존을 위해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권은 법안 강행보다 산업 기반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우선해야 합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조차 보기 힘든 유령 도시, 부평이 다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결국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는 이미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했습니다. 미국에서 팔 차를 미국에서 만들면 됩니다. 한국에서 생산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입니다. 공장을 떠난 기업은 돌아오지 않고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현대자동차는 상당수의 생산 라인을 이미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생산 비중은 줄어들고 젊은 세대가 진입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 일자리는 급속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이 흐름을 가속화합니다.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속도는 빨라지고 청년들이 잡을 수 있는 일자리는 더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첫째, 청년 세대는 제조업 중심 일자리에만 기대는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기업은 청년이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이번 법안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장기적 충격을 직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짱도를 들어야 할 날이 올까요? 노란봉투법은 결국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고 절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공장은 문을 닫고 새로 졸업한 청년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청년들이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88만 원 세대라는 책에서 이미 경고가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절망 끝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짱도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이후의 현실은 그 경고와 겹칩니다. 기업이 떠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남는 건 청년 세대의 분노와 절망뿐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와 사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청년 스스로 변화하는 산업 구조를 인식하고 새로운 직무 역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권과 사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셋째, 국민 모두가 청년 세대의 위기를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이제 폭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주식시장 올랐다고 안심하셨다고요? 착각입니다. 다른 나라는 10%씩 치고 올라갈 때 우리는 12%도 못 올립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시장은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증시는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일본 시장은 과거 망한다던 평가를 뒤집고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증시는 겨우 12% 오르는 수준에 그칩니다. 오늘 지수도 3,200선을 겨우 넘겼습니다. 앞으로 3,300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구조적 성장의 신호가 아니라 단기적 반등에 불과합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와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단기 지수 상승에 안심하지 말고 글로벌 시장과 비교의 차이를 냉정히 보셔야 합니다. 둘째, 기업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법과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 자산 전략도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며 안정적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지금 2,600, 2,500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정말 폭망의 길로 들어선 걸까요? 여러분, 돈 몇 푼 나눠준다고 이 상황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정치권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금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올 겁니다. 대한민국 자금은 현재 3,500억 달러 규모가 미국으로 건너가 있습니다. 그중 90%는 트럼프의 정책과 기획에 따라 미국 내에서 소비되고 이익은 미국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은 사실상 없습니다. 많아야 10%일 텐데 그것조차 불확실합니다. 이 상황에서 국내 기업 총수들조차 차라리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단기적인 주가 반등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하락 가능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자본 유출과 기업 해외 이전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정치권의 돈 풀기가 아닌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기업 총수들은 미국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더센상법, 웃기지 마라. 본사만 미국으로 옮기면 끝난다는 계산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여전히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우리 경제 위기를 키우는 겁니다. 주가는 2,600, 2,500까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 몇 푼 나눠주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떠나고 자본이 빠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일하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기업과 자본을 해외로 내모는 결정타가 되고 있습니다.